자, 안녕하세요.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여러분들,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두 번째로 가계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여기 가계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가계 역할과 의사결정에서는 가계 경쟁 역할로서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고요. 가계 노동 공급과 직업 생활에서는 노동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노동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임금이 무엇에 대한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또 가계의 경쟁력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비와 저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활동하는 것이 가계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우리가 소득을 받아요. 소득을 어떻게 받죠? 맞아요.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 이자, 지대 형태로 받죠. 자, 그럼 이 소득으로 우리는 소비를 해요.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저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축은 소비는 내가 지금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효용을 얻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하고서는 내용이 좀 다르죠. 자, 기업 생산 활동의 원동력이 돼요. 소비를 해야지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야지 돈을 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소비도 중요한 거예요. 자, 저축은 미래를 위해서 비축한 돈이에요. 그래서 저축을 다른 말로 미래의 소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저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막상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목돈 언제 필요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입학금 이런 것들 목돈이 들어가게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을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비행기 값하고 한국의 체류비만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겠죠. 목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모아두는 거. 우리는 이것을 저축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지만 저축과 소비 외에도 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지 또 하나의 경제 주체인 정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세금은 크게 나눠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상식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특징을 볼까요? 소득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내는 거고요. 재산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야 되는 사람과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같아요. 다시요. 내가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사람이 실제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직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이유는요. 누진세를 적용해요. 누진세는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번 만큼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거나 정말 적게 벌면요. 아예 돈을 내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세금을 낸 다음에는 소득의 격차가 별로 없어져요. 또한 거둔 세금으로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이것을 조세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세금을 자꾸 안 내려고 하니까 정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세를 거두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간접세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Value Added Tax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치가 부과된 거에 따른 세금. 그러니까 생산이 된 것에는 모두 부가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넣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간접세는 왜 간접세라 부를까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달라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물건을 판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반면에 세금을 낸 사람은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세 정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세금을 낸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냥 물건을 샀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물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금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물건을 살 때 내야 되는 세율은 똑같거든요. 자, 가게가 소비 행위를 할 때 고려할 요인들을 볼까요? 자, 소비자들은 자기가 소비할 때
내가 가진 소득과 시간 또는 돈 안에서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안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꼭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 자두와 사과의 각 소비량 증가에 따른 총 만족감의 크기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그랬죠. 자두와 사과의 가격은 각각 1,000원과 2,000원이에요. 자, 기억 볼까요? 현재 소득이 5,000원이에요. 자두만 5개 소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자, 옳은 말일까요? 내가 5,000원이 있을 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조합은 사과를 1개도 안 소비하고 자두만 5개를 소비할 수도 있고요. 사과를 하나 사고 자두를 3개 살 수 있고, 사과 사면은 하나 사면 2,000원, 나머지 3,000원 남은 걸로 자두, 또 사과를 2개 사고 자두를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때 각각의 만족도를 보게 되니까 언제가 만족도가 제일 크죠? 사과를 2개 소비하고 자두를 하나 소비했을 때가 만족도가 제일 크네요. 자, 23으로 제일 크죠. 그러니까 자두만 5개, 16만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두를 5개 사용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보다 사과 2개, 자두 1개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만족도가 가장 크겠네요. 그래서 X예요. 자, 니은 자두를 6개 구입하거나 자두를 6개 구입하거나 사과를 5개 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5개까지 구입할 때는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지만 5개에서 6개를 구입하는 순간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총 만족도가요. 6개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는 15, 4개를 사용했을 때랑 소비했을 때랑 똑같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죠. 자, 5개 소비했을 때는 4개를 소비했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따라서 6개, 자두 6개, 사과 5개 이상을 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개만 소비할 경우는 자두보다 사과를 소비하는 것이 비용 대비 만족감이 더 크다. 자, 맞는 말일까요? 자두 1개를 소비했을 때 5만큼, 사과 하나를 소비했을 때 10만큼 만족도가 크네요. 그러니까 사과를 사용하는 것이 만족도가 크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사과는 2,000원이 들어서 만족 10을 얻은 거고, 자두는 1,000원이 들어서 만족 5를 얻게 된 거니까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1,000원당 만족도는 5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만족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소득이 6,000원이라면 자두 2개와 사과 2개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자, 1번 문제랑 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자, 각각의 조합을 만들어 보니까는 사과 2개랑 자두 2개를 만들었을 때 27로서 가장 만족도가 크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가게가 소비 행위를 할 때 고려 요인들이 있어요. 자, 재화의 가격을 고려해야겠죠. 만약에 같은 만족을 준다면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싼 것을 사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소비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많이,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낮게, 많아지게 되면 좀 사치품을 살 수 있고요, 고급을 살 수 있고요, 낮으면 좀 저렴한 걸 사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또 미래 소비도 저축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직업 선택 시에 돈 이외에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시간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소비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가계의 소비의 변동과 그 요인을 좀 볼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버 산업이 발달하겠죠. 실버의 노인들의 소비가 증가하겠죠.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요. 독신 가족, 혼자 사는 사람, 딩크족, 아이 없이 결혼한 부부끼리 사는 사람, 맞벌이 부부 이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큰 거보다는 편하고 효율적으로 조금씩 사는 것이 더 편하겠죠. 이래서 가계 소비의 패턴이 달라져요.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질 소득은 뭐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비가 감소해요. 또 대신 문화생활비가 증가하겠죠. 우리는 엔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엔겔 계수는 뭐냐면 전체 총 지출분의 식료품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는 건데요.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소득 하위 20%의 그래프이고 밑에는 소득 상위 20%예요. 자, 볼까요? 엔겔 지수를 보게 되면 소득 하위 20%가 소득 상위 20%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문화생활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엔겔 계수가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탈산업사회가 되고 탈산업사회는 뭐냐면은 산업사회를 벗어난 거예요. 산업사회 특징이 뭐죠? 맞아요. 자본을 이용해서 커다란 기계에서 소품종, 같은 물건을 대량 생산,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산업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하게 돼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조금 생산해서 자신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